정치 고수들이 날리는 묵직한 한방. 시선집중 연장방송 정치 직격. 네, 정치 직격.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사전투표 하셨어요? 네, 했습니다. 네. 나만 안 했구나. 다들 사전투표 하셨네. 저는 본투표하려고 일부러 안 했는데. 36.93% 엄청나게 높은 수치 아니에요? 네. 이 투표율은 어떻게?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생활화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제 습관화됐기 때문에 된 것 같고. 네, 요새 뭐 언론에 뭐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 그러는데. 네. 제가 알고 있기는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원래 높습니다. 다른 데보다. 네,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. 네,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제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 대구 경북 지역도 지난번보다 올라갔죠. 대구가 좀 그러니까 대구는 약간 하위권이고 경북은 그렇고. 네,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호남이 뭐 특별하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. 근데 높은 건 사실이죠. 그러니까요. 근데 오히려 호남 같은 경우는 그 뭐 광주, 전남, 전북 이 사전 투표를 보니까 19대 때보다 그 예를 들어서 평균 이제 그 사전 투표율 전체 그 증가분보다도 훨씬 더 높은. 네,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. 네, 오히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해석을 놓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서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? 저는 아무래도 그 호남 그 제가 이제 2016년 총선 대선 겪어봐서 알죠. 18년 지방선거까지. 그 16년에는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뭐 제3당 할 때 호남을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그때 바람 불었죠. 네,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녹색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17년 대선 때에도 홍준표 후보는 호남에서 표가 거의 안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나왔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저희 합당을 했잖아요. 바른정당하고.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반대해서 바깥에 있었고 그 당시 그 광주 전남 지역에 특히 그 신문이 사설 칼럼으로 호남을 배신한 자 안철수 막 이런 타이틀로 사설 칼럼 내가 딱 그때 봤으니까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경악했어요. 거기에 대해서. 이번에 가서 사과도 했었잖아요. 네, 이번에 가서 사과 뭐 했는데 그것도 좀 우스운 거잖아 도대체. 그럼 사과 갖다 거기서 하면 어떻게? 아니 나한테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박지원 원장한테도 해야 되고 말이야. 그 사과도 엉터리 사과라고 봤는데. 다른 정당하고 합당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놓고 돌아오자마자 또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하면 거기다 사과하게 되면 바른정당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? 유승민 대표님 보니.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또 국민의힘에 가 있죠. 그리고 되게 웃기는.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. 제가 안철수 이전 전 후보인가 대표인가 거기랑 어울리면 되게 끝이 안 좋더라 말이야. 어울리는 사람 다 후회하더라. 다 망하더라 말이야. 근데 아무튼 아까 이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.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호남 지역에서 그래도 아직 안철수 지지표가 좀 남아 있었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거 완전히 지금 철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동의하세요? 네, 그게 2000 대선 때 이건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거 아니고 들은 거예요. 복수 여러 가지 소스로. 그 2016년에 국회의원이어서 국민의당 많이 찍었잖아요. 그런데 2017년에 그래서 그 사이에 문재인 후보 당시 문재인 대표인가 거기랑 특히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호남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맞아요. 또 그렇죠. 선거 임시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그 선거 열심히 뛰었어요. 대선 앞두고 아시잖아요. 근데 그래도 이제 혹시 후보 안철수 후보를 찍을까봐 호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호남 출신의 자제분들 있지 않겠습니까? 30, 40대. 뭐 거기서 뭐 고향에 있는 그 부모님한테 이번에도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. 전화를 했다라 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. 똑같은 얘기가 2012년에 대구 경북에서 있는 어르신들이 자기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박근혜 안 찍어도 된다. 문재인만 찍지 말라고 전화했던 거 아직 캠페인을 했어요. 그 의원들이. 2012년에? 12년. 내가 그거 아는 거야. 그 의원들이 그런 캠페인을 했다고.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
그 지난번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표를 좀 땄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18년에 그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갈라졌죠. 근데 그 당시 그런데 난 과연 지금까지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확실한 지지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이 이렇게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 이낙연 그 저기 경선 때 이게 네네. 치열한 싸움 뭐 이런 거 등등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걸 요번에 이제 이게 뭐 손가락 따르겠다고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버리는 바람에 아마 호남 유권자들 결집시킨 거로 좀 볼 수 있죠. 그렇게 보십니까? 아무튼 그럼 호남 지역에서 단일화 역풍이 분 건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? 네, 저는 좀 그렇게 봤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2016년, 17년, 18년 호남 정치를 제가 겪어봤잖아요. 피부로 겪어봤기 때문에. 호남에서 이런 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. 흔히 말하면 출양 호남민이라고 말하죠. 그 사람들이 되게 60 넘은 분들이에요. 그러나 이제 자제분들한테까지 30, 40대 자식들한테까지 이게 영향을 줘서 그게 영향이 항상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이게 보통 호남과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연동 그 현상이 발생한다고 연동이 하는데 있어요. 제가 그 선거 3번 치러봐서 제가 다 안다. 16년 총선 17년 돼서 18년 지방선거를 겪어봐서. 그럼 이번 사전투표에서 정말로 나타난 게 단일화 역풍이 호남 지역에서 분 거라고 한다면 이 역풍이 서울에서까지도 이제 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,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서울에서 부는 거는 이제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죠. 그거는 물론 그렇죠. 모르는 거지. 모르죠. 네. 다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앞선다라고 어떤 그 판세가 있었는데 네, 서울 네, 지역에서 네. 이게 이제 흔들리느냐 안 네, 흔들리느냐. 그게 좀 어느 만큼 영향을 주냐는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. 그러나 그렇죠. 이제 과거를 겪어볼 때 그 영향이 있는 거죠. 예. 아무튼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이제 일상화되고 가는 이제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. 가장 기본적으로는. 근데 경기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 투표를 나왔잖아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그것도 잘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? 네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제 경기 이 지역이 좀 다르다가 보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울이 인구가 좀 줄었잖아요. 네.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집을 못 사고 어떤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 주변이라서 경기도가 늘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지금 표심이 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지금 이번 사전 투표를 하위 세 곳을 보니까 경기, 대구, 제주도인데 경기하고 제주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. 왜 그러냐면 제주는 전통적으로 스윙부터 지역이잖아요.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그 뭐 초박빙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지금 지지세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대구는 도대체 뭐냐? 아니 그 대구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지난번 대선보다 이게 더 많이 찍은 거예요. 원래 적었던 거는 알고 있어요. 투표율은 절대 수치는 올라갔다. 절대 수치는 올라갔고 올랐어. 다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원래부터 때. 대구가 이렇게 사전 투표를 좀 안 했던 거로 맞아요. 네,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네. 예. 그런데 그래서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그러면 다른 경북 지역이나 다른 그럼 영남 지역은 어떻게 그럼 설명할까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. 아니 난 뭐 부정투표 난 잘 모르겠어. 난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. 예. 근데 경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1% 나왔거든요. 예. 그러면 이게 그 사전투표 부정 의혹 때문이라고 한다면 경북에서 41%라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. 글쎄요. 근데 이렇게 작년보다는 다 대구 경북도 네. 투표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근데 경기도 뭐 작년보다는 다 올랐는데 뭐 예, 다만 상대적으로 그것도 하는데 뭐 이제 그걸 우리가 이걸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. 솔직한 얘기를 잘 모르잖아. 누구도 검증이 안 되는 거죠. 네, 감정 이제 추측하는 거죠, 그냥. 그렇지. 네. 추측하는 거지. 왜 그런지. 근데 이제 이걸 추측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최종 투표 결과의 어떤 하나의 이게 이제 그 예고편인가 싶어 갖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아무튼 사전 투표율이 이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30%를 잘하면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까지 나올 줄은 사실은 누구도 전망을 안 했기 때문에
근데 일단 그거는 동의를 하세요. 지금 그러니까 양 진영의 결집이 지금 막판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세요, 의원님?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부동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. 다만 며칠이라도 좀 기다려보지 않겠어요? 아니면 기권을 해버릴까? 며칠 동안에 좀 기다렸다가 그냥 가지 말아버릴까? 뭐 이럴 수가 있죠. 네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렇다. 네. 알겠습니다. 요거는 좀 하여간 그 현재로서는 추정이니까 뭐더 이야기는 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. 단일화 얘기 좀 단일화 얘기 좀 하죠.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최종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 단일화 결정. 저는 뭐 이게 전혀 없는 거죠. 저는 특히 예. 중앙선거 선관위가 예. 무슨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. 어떤 말씀이세요? 아니 그거 아예 그냥 TV 토론 끝나고 접으려고 작정을 하고 넥타이까지 빨간 거 메고 나가서 진행할 때 그랬잖아요. 그거 완전히 국민을 우롱한 거고. 선거 방해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고 뭐 하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에 없는 일일까 이게 도대체. 그걸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어요? 난 선관위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. 이건 선거 방해를 갖다가 그 한과 마찬가지잖아 도대체.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은 그건 먼저 선언하고 토론에 나오지 말았어야지. 토론을 굉장히 왜곡시켰잖아. 예. 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. 그렇게 보시는 거. 그럼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제도적인 어떤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, 그러면?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. 그리고 지금 당선 가능성이 뭐 전무하다고 할 수 없는 후보를 과연 똑같이 시간 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? 그거 생각해 봐야죠.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. 지난번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다자 구도였고 어느 후보도 뭐 30% 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. 그 당시에. 2017년 얘기하는 거죠? 2017년이죠.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혹시나 이제 유승민 후보 등등까지 저건 5% 이상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명의 주된 후보, 양강 후보에도 너무 이게 뭐 이건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후보를 갖다가 똑같은 시간 주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. 그러니까 토론은 제일 잘합니다. 왜? 자기가 방어하고 공격만 하거든요. 선두주자는 자기를 방어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공격하잖아요. 이건 도대체 후보가 아니라 이게 진행자나 질문자냐. 그래서 그런 놈의 토론이 어디 있어 이게. 많이 화가 나셨네. 난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건 쉽게 말하면 유권자 좀 기만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유권자 기만한 거야. 아니 그 똑같이 토론을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난 기만한 거로 보고 더군다나 이걸 그만두겠다 하고서 뭐 넥타이까지 빨간 거 메고 한 거 그것도 자랑했다. 빨간 거 메고 나갔다고. 나 같으면 일부러 빨간 거 안 메고 나가겠어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근데 지금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면 합의가 있냐 없냐 이게 또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, 의원님? 그 이면 합의는 있으나 마나 정치에서 이면 합의 지켜진 거 봤습니까? 하나 많아지 이거. 이면 합의 있냐 없나 가지고 떠든 거 자체가 웃기는 거야. 하긴 문서 합의까지도 합의되는 거. 짝에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.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 휴지 조각 될 거다 이렇게 휴지 조각 되는 거고 네. 그리고 뭐 특히 거기에 뭐 되게 하나 웃긴다고 보는 게. 뭐 합당 안 한다고 그랬잖아. 네. 지난번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도 합당한다고 얘기했었잖아. 깨졌죠. 협상까지 했다가. 그거 안 되잖아. 네, 근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 그때보다 더 나았습니까? 더 나쁩니까? 그러면 나중에 팽당할 거라고 보세요? 제가 말이죠.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국민의당과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떤 게 사정이 나왔습니까?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죠. 지금은 이거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선거 비용 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뭐 사망 사고 났잖아요. 네. 그 손해배상 소송할 거 아니야. 그렇게 되나요? 그게 무슨 또 국민의당의 재벌 기업입니까? 그거 한 최소한 몇억 원 이상씩은 나면은 개인 재산은 많잖아요. 개인 재산은.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개인 책임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잖아. 당에서 한 물론 선거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개인 재산으로 그걸 뭐 할 생각이 있을까? 난 잘 모르겠어요. 책임도. 그러나 어떤 간에 국민의당을 보면 이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잠재적 부채까지 조항은 많은 거 아닙니까?
그거 되게 정당할 것 같으면 제 아쉬운 게 뭡니까? 현역 의원 머리수 아닙니까? 그렇죠. 딴 건 다 완전히 군도적이에요. 괜히 당직자 넘어 봉급만이죠. 할 일도 없어 합당해봤자.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때의 당대당 통합협상 때보다 지금이 더 의리다. 국민의당 이런 얘기가 그렇죠. 되는 거예요? 훨씬 의리지. 뭐 이거냐면 이게 부채 이렇게 많은 거 그 합당하면은 새로 생긴 정당이 통합된데 그 부채 다 껴안는 거죠. 인수해야죠. 아니 그거 뭐 선거운전 비용 쓰고 뭐 이때 버스 사고 난 거 또 이제 버스 그 뭐야 그 저기 무슨 형사 책임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빚더미에 앉아 있는 기업을 인수할 바보가 어디 있어 이게? 그런 분석이 또 가능하겠네요. 그 당연한 거지 뭐 다 알면서 물어봐 자기도. 몰라요. 그래요. 그러면 말 그대로 당대당 통합이 그런 요인 때문이라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? 네, 전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그거 부채 다 안고 거기에 당직자 다 우리가 인수해서 봉급 주겠다. 그런 자선 사업하는 정당이 있을까? 네. 난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총리직을 저기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. 그거 뭐 한번 총장 한번 시키면 뭐 저희가 당선됐을 때 한번 해보면 잘 알 겁니다. 그래서 과거에 안철수나 정치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참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는 거고. 네. 조금 전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단일화 역풍이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호남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볼 때 단일화 효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저는 이게 제가 많은데 틀리지 알 수 없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괜히 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세요? 네, 왜냐 그러면은 이게 너무 늦었고 안철수 후보 그 지지라는 게 한 7%에서 8% 정도 있는 거 정도로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은데 그게 몽땅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. 그 중에는 그냥 기권을 할 바에 찍겠다. 또는 뭐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특히 아마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이게 두 메이저 후보를 이렇게 다 좀 퍼스널 측면에서 안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날 그 단일화 선언 나자마자 심상정 후보가 11시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왜 했겠어요. 그게 2030 여성 부동층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. 글쎄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될 만한 후보가 돼야 그런 주장을 해야 말이 되는 거지. 좀 그렇잖아. 그래서 이제 그런 유권자들이 지금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우리처럼 안철수라는 사람을 겪어본 사람인데 일반 유권자 특히 젊은 유권자는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잖아요. 그러나 이제 이 두 후보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뭔가 좀 그래도 부정적인 게 거의 없으니까 뭐 이제 뭐 그 사람의 능력이랄까 뭐 퍼스널리티 정치적 행동은 잘 모를 수도 있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요번에 완전히 일격을 당한 거죠. 완전히. 그 보면 이제 그런 유권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역풍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느냐, 아예 기권을 하느냐, 뭐 이런 궁리를 하려고 봅니다. 네.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로에 이번에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보세요? 진작부터 부정적이지 뭐. 근데 뭐 이게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한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한번 겪어본 사람들한테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아이고 참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지.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왜 단일화했을까요? 그래도 혹시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보험 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는 안 와도 윤 후보 쪽으로 올 것이 다만 1, 2%는 더 많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뭐 두 후보 차이가 뭐 지난번 선거처럼 많이 나지가 않잖아요.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같지 않습니까? 3%. 그렇지. 3%, 1, 2%면 크죠. 그렇죠. 근데 그거 하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. 해봤자 오히려 손해본다. 그리고 명분이 사라진다. 그리고 골칫덩이를 떠안는다. 부도 위기에 있는 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리고 과연 저 후보가 이미 뭐 정치적인 실력은 다 드러났는데 이건 골칫거리가 돼버리거든. 이거 완전히.
계력이 돼버리는 거지 뭐. 그러니까요.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이제 그 펼쳐질 광경이 더 그렇게 되면 이제 흥미거리가 되는 거예요. 흥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되면은 당선되면 그날 하루에 전하고 후하고 다른 겁니다. 난 많이 겪어봤잖아. 그렇게 보시고. 아이고, 그 한두 번 봤어요, 그런 거. 이제 합의 정신이라고 그런 거 휴지조각 때보다. 휴지조각에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더라도 그 전에 뭐 했던 거하고 그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? 난 그래서 크게 뭐 기대는 안 해요. 그렇게 양쪽에 다 돼서 기대 안 해요. 별로 효과 없을 선거 거다.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 같은 거 그대로 지켰으면 참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졌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대선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. 네. 이틀 남았는데 한번 우리 그 의원님의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 그동안 이 대선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? 이번에는 뭐 저기 그 두 정당에서 과연 이 후보를 좋은 사람을 냈느냐 그래서 좀 반성해 볼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상향식 공천이 민주적이라고 그러는데 예. 과연 그것이 민주적인가?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후보 선정할 때 여론조사에 의존하나 그러면 그건 좀 웃기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그 당원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당원이 돼서 뭐 의사를 표명하고 이거는 근데 교과서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그 당의 그 주류 계파 뭐 장악하는데 지금 두 정당의 주류가 조금 우리 일반 국민들 수준보다 좀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운데 쪽으로 수렴할 수 있는 후보보다는 양쪽으로 치우치는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종래의 민주당하고서는 완전히 뭐 다른 말을 많이 했어요. 그거 이제 자기가 현장에 느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.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정권 심판 강성 메시지를 쭉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유권자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결심을 못하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. 그렇죠. 우리 뭐 의원님이 이제 사전 투표를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후보를 이제 선택을 해서 기표를 하신 거고 물론 그 내용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아직 이제 그 사전 투표에 응하지 않았던 본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유권자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번 이런 말 한 적도 있는데 어떤 그 후보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. 에피소드, 뭐 주변적인 뭐 이런 거, 뭐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그 두 후보가 뭐 지난 한 10년 그 동안에 했던 공적인 활동 뭐 이런 것을 그렇죠. 한번 말을 보지 말고 하고. 이력을 봐라. 그렇죠. 이력 요거는 뭐 주변적인 에피소드 같은 게 이런 거보다 그거 하고 두 정당이 지난 10년간 해왔던 일을 한번 그렇죠. 검토. 그러면 딱 짚고 나올 것 같은데. 아무튼 그 말씀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네,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단면적인 거 가지고서 이 사람 그거 보고서 이 사람 이 정당을 보지 말고 한번 지난 10년간의 두 후보 두 정당이 해왔던 거를 한번 다 검토하고 뭐 투표장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.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큰 틀에서 전반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 방송 지금 함께하시는 촌철님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제 그 대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어렵게 모시고 그동안 이제 고견을 들었는데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이에요. 네,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, 의원님. 네. 네, 감사드리고요. 네. 자,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